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또 오늘 또 좋은 자리에 또 불러주셔서 이제 저희 STO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두 분 교수님들도 또 워낙 전문가이시고 또 지금 이제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도 그래서 STO는 한동안 또 얘기가 많았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STO에 대한 그 제도화가 조금 이제 가시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뭘 더 이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법률 제정이 너무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업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 중인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뭐 그냥 개략적인 저희 양력입니다. 자, STO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코인 이 블록체인 산업에서의 이제 연역을 쭉 살펴보면 이 초창기에 뭐 토큰이나 코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면서 여러 가지 유형의 토큰이나 코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로 얘기가 됐던 게 이제 우리가 시큐리티 토큰인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토큰이 나왔을 때 쭉 이렇게 저렇게 이제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유틸리티 토큰도 있고 뭐 페이먼트 토큰도 있고 이거는 기존의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나 페이먼트 토큰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이자라든지 수익 분배라든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토큰을 우리가 시큐리티 토큰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 그 시장에 그 이제 토큰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결국은 유틸리티나 페이먼트는 사실상 규제가 없다. 라는 이제 상황이었고, 시큐리티 토큰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거는 그러면 토큰이고 코인이지만 그 성격이 증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증권법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초기의 접근은 이제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증권형 토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증권 관련된 법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느 나라나 증권에 대한 적용은 상당히 이제 엄격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증권에 대해서 규제를 받느니 나는 이제 유틸리티나 페이먼트형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이제 유틸리티나 페이먼트형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초기에 이제 토큰 비즈니스, 코인 비즈니스에서 거의 뭐 95% 이상은 유틸리티형 토큰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점에서 이제 변곡점이 생겼냐면 이제 2019년이죠. 2019년 한번 크게 이제 성장하고 2020년 들어서 이제 대폭락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코인이나 토큰에 대한 이제 대폭락을 겪으면서 야, 이 폭락의 원인이 뭐냐? 뭐 다들 이제 야, 이거 사실상 이게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2000년, 21년 이경에 그러면 내재 가치가 있는 토큰이 사실은 이 토큰이나 코인 비즈니스에 적합한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생기면서 20년, 21년에 이제 STO에 대한 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이제 STO다라고 해서 그때 한동안 저도 그 시점에 STO 관련된 다양한 이제 발표, 뭐 다양한 논의들 또 이제 토큰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STO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많이 고민들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STO라고 하는 게 내재 가치를 다시 말해서 언더라잉 에셋이 있는 그런 이제 토큰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증권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논의는 이 토큰 이제 시큐리티 토큰을 어떻게 하면 법적인 절차를 최소화해서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논의들이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거예요. 과연 그러면 증권,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슨 적용을 받느냐, 어떤 법률에 적용을 받느냐인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존의 증권 발행 절차를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해요. 근데 초창기에 아주 예외적으로 야, 이 시큐리티 토큰은 이게 증권하고 성격이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토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취급을 해서 조금 더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뭐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스위스라든지 몰타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 증권의 절차를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제도화들을 사실은 했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초기에 야 이거 몰타가 이제 디지털 그러니까 이 이제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몰타로 가서 법인도 설립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절차도 준비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작은 했는데 이게 이제 기존 증권 절차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서 사실은 진도가 잘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했던 토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다 어떤 절차를 거쳤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대부분의 나라들이 증권 같은 경우에 증권 발행 유통 절차를 엄격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조금 간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절차들을 좀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토큰이나 토큰 시큐리티 토큰을 하겠다는 프로젝트들은 정상적인 그런 증권 발행 절차를 거쳤다기보다는 그런 이제 증권 발행 절차의 예외 절차들을 거쳐가면서 그 프로젝트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외적인 절차들은 왜 예외가 될까요? 당연히 모집 규모가 적거나 또는 판매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일반 투자자가 아니라 뭐 적격 투자자라든지 뭔가 투자자 중에서 조금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하는 투자로 제한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증권형 토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예전에 ICO 같은 그런 광범위한 그런 효과를 가지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TO가 한동안 2020년, 21년 한동안 많은 논의가 되다가 갑자기 싹 이제 사라졌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얘기가 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차에 사실은 정부에서 이 토큰 증권 발행 유통의 규율 체계를 정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 토큰 STO와 관련된 논의가 다시 이제 불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갑자기 토큰 증권이라는 얘기를 좀 했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다지 이제 뭐 호의적이지 않다고 사실은 지금까지 볼 수 있는데 그다지 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규제 프레임을 새로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이제 글로벌하게 이런 이제 토큰이나 토코인에 대한 규제 상황을 봤을 때 이 토큰 증권, 시큐리티 토큰에 대해서 스페셜한 절차를 만들어서 조금 더 용이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법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몇 개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 중에 하나로 이런 제도나 시스템을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이쪽 STO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거 정부가 STO와 관련된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드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나름대로 이 크립토 마켓에서는 이제 뭐그 투자자로서의 그런 지위도 상당히 글로벌하게 인정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토큰 증권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법제화만 되면 그러면 이제 해외 프로젝트들도 와서 토큰 음, 증권을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 정부의 뭐 그런 규제 방안은 사실은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토큰이나 코인의 하나의 유형으로서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다라고 논의돼 온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고요. 왜 그러면 정부에서는 기존의 뭐 시큐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이라는 말을 썼는데 토큰 증권이라는 말을 썼냐? 뭐 사실은 이게 같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뭐 서로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정부 입장은 우리는 이게 증권이고 다만 그 형식이 아니면 기술적인 배경이 블록체인이나 토큰을 사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증권성을 명확하게 하기 원해서 토큰 증권이라는 그런 용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증권형 토큰이나 토큰 증권이나 사실은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증권의 유형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투자계약 증권입니다. 자, 뒤에를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자, 우리나라의 증권은 딱 6개로 유형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이냐면 지분증권, 뭐 채무증권, 뭐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우리 이제 DR이라고 하는 예탁증권, 뭐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사실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런 증권의 유형이 이렇게 이제 자본시장법을 보면 6개로 유형화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용되지 않았던 증권이 뭐냐면 투자계약 증권이에요. 그러니까 법의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용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계약 증권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이제 이 투자계약 증권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서 관련된 판결이 있나 전무했고요. 그러면 증권이나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는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이나 가이드라인이 있었나?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투자계약 증권이 들어오게 된 이 법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보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의 투자계약 증권의 개념이 우리나라 투자계약 증권에 도입되는 배경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법을 해석할 때도 미국 법상의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이나 개념을 원용해서 사실은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토큰 증권에서 투자계약 증권을 해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하는 그런 논란부터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아시는 것처럼 SEC 같은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이라는 개념을 엄청나게 넓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블록체인, 뭐 SEC는 블록체인이란다. 비트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제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 리플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판결들이 나오면서 미국 법상의 이제 투자계약증권의 범위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금감원 금융위에서도 이 토큰 증권에 대한 유통 체계를 정비하면서 기본적으로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원칙은 하위 테스트와 유사한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동사업이라든지 금전중 투자라든지 뭐 타인이 주로 수행한다든지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서로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라든지 이런 요건들을 이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이제 하위 테스트의 요건이고요. 이제 검은색이 이제 한글로 돼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투자계약 증권입니다. 뭐 내용은 거의 다 똑같아요. 1번 공동사업 같고요.
금전등 투자도 같고요. 뭐 주로 타인이 수행한다 이런 것도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4번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with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이라고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하급심이긴 합니다만은 초창기에 이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전에 이제 거래소 코인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거래소 코인이 뭐예요? 거래소에서 발행하는 코인을, 토큰을 구매합니다. 그러면 이 구매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토큰처럼 거래소 토큰의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시세 차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토큰의 물량에 따라서 거래소가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의 일부를 토큰 보유자가 수익으로 분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증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수익 분배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거래소 토큰은 거래소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으니까 그러면 이거 증권이네, 투자계약 증권이네, 뭐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됐던 사안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법원에서는 뭐라고 봤냐면, 야, 물론 거래소 토큰이 수익이 분배되기는 한다. 근데 이 거래소 토큰에서 분배되는 수익은 이게 이제 단지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이익이지, 여기 이제 투자계약 증권 요건에서 얘기하는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손익을 분배받는 계약상 권리라거나 계약상 권리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원에서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잘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규정 자체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이라 그래서 뭔가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기대만 있으면 이게 투자계약 증권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위 테스트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봤는데 뭐 정부에서 설명할 때 아주 재밌는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음식과 그릇 이 두 가지로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본시장법에는 여섯 가지의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증권, 채무증권, 뭐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이런 여섯 가지 음식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실물증권하고 전자증권 요 두 개만 인정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종류를 하나 더 늘렸다. 그러니까 발행 형태 하나를 덜 늘려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그릇을 더 하나 늘려서 이제는 음식을 이 세 개 중에서 원하는 곳에 적절하게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변화가 뭐예요? 예전에는 전자증권이라고 하는 것, 중앙집중식 계좌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권만 발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분산 원장에 기재되는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STO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근거 제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STO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여섯 가지 증권들이 음식은 있었지만 마땅히 발행할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잘 이용되지 않았던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이 이제는 토큰 증권으로 유통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이제 STO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을 전제로 해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전형적인 증권은 이미 전자증권을 통해서 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STO라는 절차를 새롭게 이용해야 될 그런 이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발행 형태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더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고 보면 이 오른쪽 그림을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토큰 증권이 있어요. 자, 토큰 증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 집권적인, 중앙 집중적인 그런 거래 장부가 아니라 분산 원장 방식의 계좌 관리를 허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그런 계좌 관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분산 원장 방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그런 블록체인 기술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야 되고요. 토큰 증권인데 그러면 이거를 누가 발행하냐? 자, 예전에는 이런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 기관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발행을 하고요.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행하고요. 예컨대 ELS 같은 경우에는 증권에서 발행하고, 신탁회사,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발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증권은 기존에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돼 있었는데, 투자계약 증권, 그러니까 토큰 증권은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새롭게 누구나 다 원하면 요건만 충족하면 발행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해서 새로 신설된 게 이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는 뭐 증권사가 아니라도 또는 이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가 없어도 이제 이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예전에 ICO 할 때는 그냥 누구나 다 발행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한다. 아, 우리 토큰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메인넷을 개발하는 업체가 IC 그 토큰이나 코인을 발행을 했죠. 근데 증권이기 때문에 아무나 발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증권을 발행하겠다, 토큰 증권을 발행하겠다라고 하면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돼야 되는데 이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이 되는 게 쉽냐 어렵냐 아직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시행령이라든지 다른 제도화가 아직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증권회사가 이 STO라고 하는 현재의 논의를 주도해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적법하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점인 거죠. 선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야, 우리는 이제 STO를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뭐 하면서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게 아주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증권회사가 그냥 주도하는 STO 시장으로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의 요건이 조금 더 완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는 뭐 메인넷을 개발하는 업체든 아니면은 다른 블록체인 업체들도 스스로 이제 증권형 토큰을 그런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증권이 발행되면 유통이 돼야 되잖아요. 유통이 되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래소 KRX를 통해서 거래가 되지만 이런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통해서 이제 증권이 유통이 돼야 되는지가 이제 명확하지가 않았는데 이제 장외거래 중개업자라는 것들을 이제 제도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KRX가 아니라도 장외거래 중개업자의 이제 요건을 갖추면 이제 거래 유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른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예전에 우리 유틸리티 토큰 뭐 업비트라든지 뭐 빗썸이라든지 뭐 언제든지 거래소를 만들 수 있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장외거래 중개업자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역시 사실 아직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석할 건지가 사실은 이제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나 우리가 코인을 발행할 때 발행과 유통이
그냥 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큰을 발행하는 회사가 유통에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래소 토큰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토큰 증권 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의 증권 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발행과 유통 시장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원칙이 여기에 이제 제도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번 이제 이 정비되는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예전에는 이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 형식의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새롭게 생기면서 이제 전자증권법에서 이 토큰 증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서 하나의 적법한 발행 유형으로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것을 신설해서 증권회사가 아니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토큰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토큰 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큰 STO를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모 같은 경우에 몇 명 이하의 경우에 얼마 이하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완화된 방식 사모로 이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인원수와 관계없이 금액과 관계없이 공모로 간주한다. 뭐 이런 이제 규정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그 여러 옵티머스라든지 여러 펀드 문제들이 생기면서 사모 시장은 아주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모 제도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뭐 옵티머스라든지 이런 펀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현재 이제 금감원에서의 방침은 이 사모를 아주 엄격하게 보겠다는 거고, 그런 제도와 같은 맥락에서 토큰 증권은 그냥 아예 공모로 보겠다. 라고 해서 이제 토큰 증권은 공모제도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제 판단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증권에 대한 유통이 이제는 이제 한국거래소 외에 KRX 외에 이런 장외거래 중개업자들도 같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제도가 만약에 이제 제도화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그러면 기존의 수익증권이라든지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토큰 증권이라는 형식으로 발행을 해서 얼마든지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다만 현재는 지금 이 투자계약 증권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을 조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신탁증권을 가지고 발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투자계약 증권을 가지고 토큰 증권을 발행한다고 하면 발행은 용이하지만 유통이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을 보면은 약간 이제 한쪽이 절름발이 같은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래서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또 풀어보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들이 시장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기존 제도하고 간단히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ICO는 뭐 예전에 이제 했던 거죠. 뭐 프로젝트면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중개기관도 뭐 따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뭐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거래소로 할 수도 있고, 발행인도 사실은 제한이 없고 대개는 이제 해외에 있는 어떤 업체, 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발행을 했고요. 당연히 증권 신고서도 없고 모집 한도도 없고 투자 한도도 없고 투자자 보호 장치도 없고, 발생 수익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수익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시세 차익, 거래 수익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거를 볼게요. 현재 제도화되고 있는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에 제한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크라우드 증권형 같은 경우에는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만 그 대상물이 되고 있고,
특권형 같은 경우는 제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권신고서도 제한되지만 내용을 특별히 공시하게 돼 있고 모집 한도도 제한이 있고 개인 투자 한도도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토큰 증권 같은 경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증권 중에서 수익 증권이나 투자 계약 증권이 이제 그 대상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중개기관은 장외거래 중개업자가 그 대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발행인은 아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것을 개설해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금융위에 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은 모집 한도라든지 개인 투자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얘기만 되고 있지 아직은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국내 토큰 증권 사업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겠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요. 자, 제가 만약에 증권을 이제 발행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수익 증권이냐 아니면 투자 계약 증권이냐라고 하는 이슈부터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증권이 아니라면 뭐 기존에 이제 유틸리티 토큰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STO와 무관하게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 그러니까 특근법에 의해서 토큰이나 설령 유틸리티 토큰이라도 토큰을 발행하고 유통하고 이것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라이센스가 국내에서는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유틸리티 토큰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실제 이건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권이라고 하면 이게 수익 증권이냐 아니면 투자 계약 증권이냐 요 두 가지의 차이가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익 증권이다라고 하면 그 언더라잉 에셋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신탁 회사에서 신탁이 되고 그걸 통해서 증권이 발행되는 반면에 투자계약 증권은 그 이유가 그런 이제 구조를 띌 필요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통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로서의 그런 의미는 훨씬 더 적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다양하게 그렇게 이제 일용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뭔가 제도화가 될 듯 안 될 듯 하다 보니까 이거 우리 그러면 해외로 가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STO 이제 증권 발행을 용이하게 하는 해외에서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국내 가져와서 유통시키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여러 가지를 고민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본시장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해외에서 발행했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국내 투자자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역외 적용 이슈 때문에 사실은 단지 해외에서 발행한다고 해서 법적인 규제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 사용됐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전자증권법상에 얘기하는 분산 원장 기술이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탈중앙화된 그런 블록체인 기술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직접 토큰을 발행할 거다라고 하면 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요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뭐 이런 이제 인적인 자기 자본이라든지 물적인 설비라든지 대주주 요건이라든지 또는 인적 요건 뭐 등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엄격한 그런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만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입법화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발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역시 이제 만약에 발행 주체가 거래 플랫폼까지 운영한다. 예전 ICO나 토큰 이제 토큰이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유통과 발행이 거의 겸용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발행하고 내가 유통시킬 수도 있었는데 지금의 토큰 증권 제도는 그것을 이제 분리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겸용을 불허한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건만 갖추면은 장외거래업자 중개 요건을 갖추면은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근데 문제는 실제 그러면 금감원이나 금융위가 그렇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입법화가 된 이후에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한때 예를 들어서 이제 증권사 또는 이제 뭐 은행 뭐 이런 데서 우리가 거래소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뭐 조금 준비를 했던 곳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전혀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이제 속도는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좀 예상되느냐?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원래대로 하자면 이 이제 처음에 이 토큰 증권 제도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부에서 발표하면서 입법 로드맵을 작년 하반기에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 후반부에 초안이 나오고 이게 논의가 돼서 작년 하반기에는 통과가 되고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대개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 시행까지 한 1년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올해 24년 연말 정도면 STO가 실제로 이제 법 제도 내에서 운영될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근데 작년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STO에 대한 논의들을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이게 언제 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뭐 이제 금감원에 아는 분을 통해서 문의를 하든 아니면 기자분들을 통해서 문의를 하든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정부에서는 이거보다 더 급한 이슈들이 현안들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이제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과연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는 거냐? 얼마 전에 이제 그 뭐죠?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제 사석에서 한 얘기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돌아다녔죠. 그래서 이복현 원장께서 이건 이제 사석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이 지나면 본인이 이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물러나기 전에 가장 꼭 마무리하고 가야 될 첫 번째 이슈가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제화다, ST와 관련된.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정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4월 총선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국회에 대한 원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5월, 6월, 7월 이 사이에 이제 새 법안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그러면 가을 정기국회 때 통과되는 게 사실은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그런 입법 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뭐 이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아쉬웠던 게 우리나라가 이제 이 STO와 관련된 제도들만 조금 빨리 입법화를 했으면 사실 다양한 그뭐 국내외 프로젝트들이 제도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사실은 그 시간을 이제 계속 좀 놓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가상자산 보호, 뭐 이제 투자자 보호 관련된 1단계 입법이 이루어졌지만 2단계 입법도 여전히 아직은 이제 좀 미지수고해서 그런 이제 입법 시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예상되는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좀 이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가장 증권사들이 고민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뭘 가지고 STO를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뭐 여전히 논란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전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을 매개로 해서 STO를 좀 하겠다. 또는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STO를 하겠다.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권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증권사가 시장을 초기에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현재 이제 ST 업계 동향을 보면 지금 이제 그 뭐죠 보스턴 컨설팅이나 뭐 하나금융에서 이제 예상한 전망치입니다. 그래서 이 국내 토큰 증권 시장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약 34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법제화가 제대로 된다는 전제
하일 거고요. 만약에 법제화가 안 되면은 이제 뭐 훨씬 못 미치겠죠. 그래서 만약에 2030년이면은 저희 이제 전체 GDP의 14.5%, 뭐 367조 원까지 늘어날 거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증권에 대한 유통시장의 상당 부분은 토큰 증권으로 그렇게 이제 변화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밝은 미래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를 보면 이제 국내에서 투자계약 증권을 가지고 이제 그 STO를 시도했던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계약 증권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살 수는 있지만 유통이 제한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통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매 컴퍼니에서 이제 이 뭐 후사마 야오이 호박 요 작품을 가지고 투자계약 증권을 발행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청약률이 이제 100%에 미치지 못해서 실권이 됐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투자계약 증권이 유통을 전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매력도를 갖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하여튼 현재 지금 이렇게 뭐 다양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한투자증권하고 SK증권이 뭐 최근에 블록체인 글로벌이랑 프로젝트 펄스를 하겠다. 하나증권은 데이터젠이랑 뭐 하겠다. 교보증권은 그 소유라는 서비스를 하는 루스툰블록이랑 하겠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아트 쪽에서는 아비투스 어소지에이트 그리고 또 한우 관련해서는 스타키퍼와 하겠다. 그리고 코스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런 그런 데이터망과 거래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코스콤이 적극적으로 이제 증권회사랑 같이 연계하면서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해서 현재 뭐 키움, 대신 이런 데들이 코스콤과 이 사업 협약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대신증권은 아예 그냥 카사코리아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증권사가 아예 이제 카사코리아를 인수하면서 STO 시장에 이렇게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규모 있게 하는 곳은 지금 이제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SK증권, 뭐 SK텔레콤, 뭐 하나증권하고 해서 넥스트 파이낸스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약 뭐 폴리곤 랩스를 포함해서 약 23개 업체와 같이 지금 토큰 증권 워킹 그룹을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투에서는 이제 한국투자 뭐 ST 프렌즈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랑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웬만한 증권사들은 다 각자 이제 뭐 은행권 또는 이제 블록체인 업체하고 연계해서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준비들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건 뭐예요? 증권회사가 이렇게 준비는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제도화가 계속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이 계속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많이 좀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며칠 전에 봤던 기사예요. 이제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와 투자계약증권 투트랙 전략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서 접수를 하면 STO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단지 유통시장이 좀 막혀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얘네들은 이제 투자계약 증권으로 일단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의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함께 신청을 해서 그래서 이 여기는 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이다 보니까 컨텐츠 사업을 하는 곳인데 그래서 이 이제 투자계약 증권을 발행을 하고 그거를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유통을 열어서 지금 이제 KRX가 이런 저 뭐죠?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토큰 증권을 유통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유통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이제 이런 시도들이 여전히 이제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S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여튼 국내에서의 나름대로의 청사진,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가 뭐냐라고 하면 저는 STO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블록체인에 맞는 그런 이제 상품인데 이 제도화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제 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정부 입법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명확하진 않지만 빨라야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러면 실제 시행은 이제 내년 연말, 내년 하반기가 돼야 이루어지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증권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와 결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유력한 거고요. 사실 시장을 선점한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제 증권사들이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재의 전망이라고 하면 그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뒤에는 이제 뭐 해외의 토큰 증권에 대한 규제 뭐 이런 거 쭉 슬라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쭉 그냥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쭉 내용들 정리해 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제 이 정도 해서 오늘 이제 STO 시장의 동향이나 전망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 유통에서 투자계약 증권 유통이 왜 어려워요? 지금 이제 법 규정상 이 투자계약 증권을 이제 유통을 이제 제도상으로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그 수익 증권은 지금 유통이 되고 있나요? 예, 예. 그 어디서 유통되고 있어요? 유통은 이제 수익증권은 그것도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 이제 뭐 카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혁신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이제 발행도 할 수 있고 자기들이 이제 직접 유통할 수 있는 이제 유통 권한까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위에서 금감위에서 기본적인 정책을 얘기할 때 투자계약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유통에 대해서는 그런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인정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제 나름대로 방침을 좀 정해놓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익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카사코리아 같이 유통과 발행을 동시에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인정받고 그렇게 이제 유통을 했지만 투자계약증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유통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유통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이 고민이었는데 이제 아까 이제 KRX가 사실은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토큰 증권에 대한 유통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받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예컨대 그 플랫폼만 탈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가능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뮤직하우 증권을 예. KRX에 가서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KRX의 토큰 증권 이제 그 플랫폼에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근데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 이름만 블록체인이지 그냥 데이터베이스예요. 사실상 그렇죠. 웃기는 예, 거야. 예, 그러니까 예. 이름만 블록체인이야.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거기 그 거래소 코인에 대해서 예, 예, 걔는 그러면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이 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아까 그 하위 테스트하고 우리하고는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조항이 하나 더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본 건가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을 분배받을 수는 있었지만 그 수익 분배라는 게 그냥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이지 계약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런 일종의 수익 분배권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강제성이 없다 이거죠.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그냥 그냥 주는 거다. 그렇죠. 예, 저기 안 줘도 부수적. 되는데 그냥 예. 주는 거니까 걔는 그 괜찮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상 내가 투자계약 증권이라고 하면 내가 계약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이제 뭐가 분배가 되면 이익이 생기면 내가 그걸 분배받아야지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투자계약 증권을 구매하는 건데 그 당시 거래소 토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수수료에서 일부 분배받는 거는 정말 그 완전 소액이었고 그런 얘기겠죠. 오히려 이제 시가가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그렇죠. 이제 수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아주 미세한 그 수익만 가지고 이거를 이제 투자계약 증권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굉장히 그 판단했던 완화된 것입니다. 판단이네요. 굉장히. 그렇죠. 그렇게 옛날에 봤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시비가 예,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그 권도영이 미국에 가도 예, 그 하위 테스트로 그 증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그런데 아까 그 이제 권리와 관련된 조항이 한국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예. 권도영이 한국에 오면 얘는 확실하게 자본시장법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 뭐 그럴 수도 있죠. 법이 없으니까. 예, 아마도 이제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그, 이제 권도영의 대리인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정말 치열하게 다쳐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사기로 가죠, 사기로. 예, 예, 사기, 사기로 예, 주장할 거예요, 네, 사기로. 검사는 사기로 갈 거고, 겁이 없었고. 네. 그 가상자산, 아니, 그러니까 그 STO가 예전에 금융위에서 얘기하는 걸 듣기로는 시가총액에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뉘앙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STO를 장외시장 수준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만약에 예. 커지면 결국은 토큰의 성격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증권으로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예, 현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발행 한도도 제한하고, 이제 개인의 투자 한도도 제한하고, 뭐 이렇게 다 하겠다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제 그 액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그 그러다 현재 보니까 이제 저희가 STO를 실제로 하는 그 이제 메릿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증권회사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이제 STO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진짜 STO를 통해서 큰 이제 금액이 오고 갈 수 있는 것들은 이제 기존 전통 시장에서 논의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미술품, 한우 뭐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다 금액이 좀 적은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예, 그리고 가상자산이든 STO든 결국은 이제 이 가상자산이나 메인넷이나 디파이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는 금융의 틀을 바꿔서 더 이제 더 장점으로 하고 있고 금융 관련된 어떤 주식이나 증권도 발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코인의 장점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면 그럼 이게 블록체인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고 블록체인의 기술이 발전을 해도 여기에 적용할 수도 없고 다양한 가상자산과 거래도 안 되고요. 완전히 메인넷 특성도 완전히 달라가지고 뭐 브릿지 만들고 뭐 이런 것도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고 기술적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상자산 생태계 이런 것들이 시너지가 있어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 STO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먹히거든요. 그냥 달랑 기존의 전자증권으로 하는 걸 그냥 블록체인으로 가볍게 만들 수 있게만 해주는 정도라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형태를 제어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STO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뭐 거기도 비슷하게 증권법을 적용받으니까 되게 까다로워서 그 시장 자체가 별로 커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그 시장을 밝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장점을 금융에 결합시켜서 뭐 예를 그렇죠. 들어서 총액에 대한 이제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제도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이미 다 해결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증권에서 하는 규제들을 그대로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블록체인 기반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초창기에 우리가 STO 시장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그런 장점들은 거의 이제 사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뭐 STO를 법제화해서 일단 일부라도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좀 예.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입법화를 시도하는 게 그러니까 정말 발전적인 입법화를 시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도 지금 금융위에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맞고, 좀 아쉬운 거는 사실은 이제 금융위는 금융이라고 치는데, 이제 뭐, 이제 협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협회들에서 이제 그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그런 제도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금융위는 금융위대로 사실은 안 하고 있고, 또 그 새로운 제도들에 대한 제한도 실제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시는 네,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게 좀 아쉽죠. 예.
아, 그거 학회에서 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학회나 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금융이랑 얘기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회나 협회에서 뭔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제안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 그거 할게요. 네,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금융위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 뭐 그런 것까지를 고민해서 해주면 좋지만 금융위가 뭐 사실 그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이런 뭐 제도에 대한 설계도 같이 한번 좀 해볼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피텍 학회에서 그럼 하고, 예, 그, 아까 그 이제 발행과 유통 그 관련해서 예, 보면, 예. 아니, 그러면 그 토큰 증권이 나오면 채무증권이든지 지분증권도 토큰 증권으로 그 발행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왜 한국에서는 저기 채권 발행을 할 때 토큰으로 한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논의가 그 뭐 좀 비판을 하는 게 시장에서 실제로 시장을 보면은 채무증권 이런 게 엄청나게 뭐 수백 뭐 수천억 뭐 이런 예,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채무증권이나 이런 것들이 토큰 증권으로 거래가 돼야 예, 토큰 증권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대될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논의가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 증권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시장이 커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요 지분증권, 채무증권도 토큰 증권으로 얼마든지 발행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기 채무증권을 발행을 할 때 네, 뭐 아무나 저 채무증권 저기 사지 않으니까 네, 그러면 뭐 큰 기관에서 그 100억 해가지고 이제 증권 3개가 발행이 돼요. 네, 그래서 쟤를 그 장외거래소든지 이런 데 갔더니 아, 나 100억은 너무 크고 네, 저 토큰이니까 저거 10억씩 나눠가지고 이거 하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한번 이제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저기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샌드박스나 혁신금융에 승인되는 건 투자계약증권은 거의 없고 네, 거의 다 수익증권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좀 다양화를 해야 되는데 다양화를 하려면 음, 사람들이 어, 채무증권도 토큰으로 할 수 있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거 가능하다. 네, 사실은 저게 더 쉽다. 아니 그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네, 아니 내가 회사가 급해서 있지 내가 저 채무증권 발행하는 것은 네. 저건 채무증권 발행은 저것도 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직 입법화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큰 증권을 이제 할 수 있게 입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 발표만 한 거고 뭐 실제로 이제 입법화가 안 돼 있다 법이 좀 보니까 졸속된 네,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거죠. 법이 좀 저희가 엉성해가지고 네. 법이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이제 뭐 학회나 협회에서 네. 실제 우리가 이제 주장하면 저 법안 디테일하게 나오기 이제 전에 만들. 좀 더 지금 이제 지하게 엉성하게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조 변호사님이랑 해가지고 뭐 한 건이라도 어? 한 줄이라도 저기 금융위에다가 뭐 올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금융위에다 하면 안 되고요. 국회의원 국회에다가 국회에 보좌관 하나 붙여서 기획재정부 네. 어차피 이제 저기 뭐 지금 선거 끝나면 다 바뀌잖아요. 그러면 기획재정부 그쪽에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그뭐 국회의원 통해서 저걸 발의하면 돼요. 좋습니다. 오늘 좋은 거 배우고 갑니다. 예, 그리고 좀 전에 지분증권, 채무증권을 STO 발행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예. 그 채무증권이 어쨌든 규모가 있는 거는 기존 거래소랑 중고사 통해서 잘 거래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건 어차피 STO에 내어주진 않을 거고요. 그런데 기존의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그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된다면 규모가 작아도 될 텐데
장외 거래소 대비 STO로 발행하게 되면 이제 많이 좋아질 거냐? 이게 네. 좀 그럼 궁금한데 그렇게 될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장외 거래에 대한 거래 규모라든지 또 이 STO 증권에서의 뭐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게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그 규모가 사실은 축소돼서 만약에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는 또 토큰 증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결국 이제 이 토큰 증권을 어떤 범위로, 어떤 규모로 인정할 거냐에 따라서 실제 이제 사용 예도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금융위 담당자는 뭐 지분증권, 채무증권은 기존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예, 증권이랑 뭐 수익증권만 발행하는 거로만 자꾸 얘기를 하던데 예.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을 이제 STO 토큰화 하는 거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토큰화 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지금 알 수가 있나요? 근데 방침이? 지금 이제 현재 그 규정상으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전자증권법이 개정되고 하면 법적으로는 안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투자계약증권만 허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실 그 실선인데 예, 예, 하나만 점선이네. 예. 그러니까 저기 저 점선은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가긴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전자증권제도 계좌구조 저건 뭐예요? 저거는 기존에 이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 증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좌 관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등록기관이라고 있는 곳이 있고 계좌관리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이제 토큰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기 200이라고 써 있는 네. 발행인 관리 계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새로 이제 승인을 해서 이제 발행을 직접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발행인이 관리 계좌를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고객 계좌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다 같이 관리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예전에는 이런 역할을 이제 증권사에서만 했는데 토큰을 발행하고 있는 발행인이 이런 구조로 이제 전자계좌 구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그 빨간색 있는 것은 네.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기존에 예, 있고. 예. 그러면 저 위에 파란색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제 파란색이 이제 그렇죠. 발행인 관리 계좌 기관이 새로 생깁니다. 조 변호사님, 예, 예. 한 3, 4년 전에 예, 싱가포르에서 그 STO를 이렇게 자그만하게 예, 그 회사 예. 규모에 따라서 이제 이 제한을 주면서 맥시멈 핸들링 할 수 있는 그 규모를 그렇게 예. 허용해주고 쭉 해왔는데 그게 그 뒤로 발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마 시험 삼아 했던 것 같은데 예. 한번 보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싱가포르에서 이제 STO를 이제 두어 건 했었는데, 네. 이제 그때 했던 이제 싱가포르도 우리나라 지금 토큰 증권 같이 이제 별도의 제도를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이제 그 증권 발행 절차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그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뭐 소규모 발행이라든지 뭐 공인된 투자자 한정 발행이라든지 기관 투자자 한정 발행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 STO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는 이제 첫 번째 소규모 발행 그러니까 이제 5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흔히 근데 사모 형식으로 STO를 하진 않으니까 대개는 이제 첫 번째 거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하신 그 이제 STO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소규모 발행을 가지고 하신 경우를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더 뭐 이렇게 발전을 시킨 제도는 없었나요? 싱가포르에서? 예, 싱가포르에서 현재는 지금 뭐 STO가 이 규정이 뭐 새로 개정되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때 그 한국계 브루웨일인가 이름이? 아, 예. 네, 거기서 그 라이센스를 얻었지요. 아,
예, 그래서 그 팀들이 또 한국에도 와서 또 다른 사업을 좀 하고 있다가 잘 안 돼가 들어갔는데 그들은 소식이 없어요. 네, 싱가포르이 이제 한동안 많이 이용하다가 이제 규제가 조금 심해지면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또 싱가포르를 거의 또 많이 떠났죠. 아, 그러시군요. 예, 네. 예. 아이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는, 세미나를 마치고자 하고요. 오늘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조원희 변호사님께 박수 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